자,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하도급 거래는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 5주제 때 이제 재벌 문제도 그렇지만 이 2부의 횡단면적인 분석에서는 하나하나의 영역별 이슈를 다루면서 문제 현황뿐만 아니라 또 개선 대책, 대안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보는 그런 어떤 제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의 대화를 한번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종합공업화를 선언하면서 그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한테 네가 자동차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제 기술이 있습니까? 자금이 있습니까? 이제 해외 전략적 파트너를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데 경영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경영권을 내가 행사하는 조건 하에서 기술과 돈을 대줄 파트너를 찾아 나간 거예요. 당연히 없죠.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다 알지도 못하는 극동의 조그만 어떤 나라에서 와가지고 자동차를 할 테니까 돈 기술 대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배 만드는 거야 5만 분의 1 지도 가가지고 생떼를 써서 그러니까 도쿠를 파면서 그 안에서 배를 동시에 만드는 기네스북에 나오는 기적을 만들었지만 자동차는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럽에서도 전략적 파트너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도 역시 도요타나 혼다, 닛산 같은 데서는 다 거절을 했고요. 결국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결국은 오래전부터 현대그룹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갖고 있었던 미쓰비시와 이제 전략적 제휴 관계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쓰이와 삼성, 미쓰비시와 현대라는 게 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그룹의 그 경영 스타일의 차이 또는 기업 문화의 차이만큼이나 일본에서도 미쓰이와 미쓰비시는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삼성, 이 원조가 관리의 미쓰이예요. 그리고 저돌적 경영의 대명사가 현대그룹이라면 그것의 또 원형이 바로 미쓰비시 그룹입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 그러니까 사업 구조도 계열사의 구조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두 그룹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 가서는 그 한때는 미쓰비시 자동차가 일본에서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4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 이후로 위상이 이제 추락해서 특히나 그전 때 한번 대형 리콜 사태를 한번 맞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쓰비시는 거의 회사가 좀 회생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대자동차가 처음 70년대 중반에 개발한 그 꽁지 잘린 포니1, 그 차에 탑재된 엔진이 미쓰비시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미쓰비시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그 90년대 후반에 미쓰비시가 대형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독자적으로 신형 엔진을 개발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와서는 뭐냐면 현대차에서 개발한 엔진을 미쓰비시 자동차가 탑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진짜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부품 하나당 얼마씩 이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요 가공비입니다. 다른 거의 어떤 이 비용은 쉽게 말하면 대기업의 구매 과장이 중소기업 사장한테 사장님 장부 좀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장부 열어보면 다 파악되는 비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가공비는 노무비와 제조 경비를 합한 것인데 그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입니다. 근데 직접 노무비는 요게 이제 이 공식의 핵심인데 임률 곱하기 공수 이런 구조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임률은 부품업체가 제공한 임금 대장을 기초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40%로 그냥 결정되는 건데, 결국 뭐냐면 제조 경비라는 거는 사실상 주어져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노무비 요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직접 노무비가 임률 곱하기 공수. 이건 시간당 인건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수는 시간당 작업 성능. 한 시간에 몇 개를 만들어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짭수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한 시간에 몇 개 만들어내는데 시간당 임금이 얼마냐. 이거 하면 인건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조 경비 더하면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 부품 단가를 후려친다라고 할 때 여기서 후려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거는 후려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영수증에서 그냥 계산돼서 나오는 거고 이건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부품 단가를 후려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데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 짭수를 올리는 거는 시간당 만들어내는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체가 예컨대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5%씩 10%씩 깎고 주기적으로 깎고 그 다음에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깎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깎이는 부분이 결국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 결국은 조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의 이제 구매과장한테 불려가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지난 분기에 장사 잘하셨네요. 우리는 매우 어려운데 좀 깎읍시다 하고 깎았어요. 5% 깎았어요. 울며 살며 불며 사정했지만 결국은 깎였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중소기업 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여기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뭐겠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를 이제 손대게 되면 중소기업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깎다 안 되면 정규직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걸 못 맞추니까 비정규직으로 바꾸는. 자, 요 구조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어떤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게 단순히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어렵게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효과가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효과가 뭐냐면 그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심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한국 사회의 이 양극화 문제, 특히 이제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문제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이 중소기업이 대부분 하도급 거래 관계에 속하게 되고 이 하도급 거래가 이런 식의 납품 단가 인하 압력에 봉착되어 있는 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는 개선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홍장표 교수의 논문이 사실은 굉장히, 물론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문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초과이익 공유제와, 제가 잘못 썼으니까 성과 공유제입니다. 요건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거고, 이게 베네핏 쉐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S와 BS. 그러니까 프로핏 쉐어링, 이윤을 공유하는 것과 베네핏, 성과를 공유하는 이제 이 사이에 지금 갈등이 무지심해요. 정우찬 위원장과 최준경 장관 서로 이제 굴복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태로서는 아무 결과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접근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베네핏 쉐어링이라는 게 바로 이게 도요다가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도요다는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부품을 이제 기본적으로 5년 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씩 장기 계속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장기 계속 거래하고 하나의 부품을 오래 만들다 보면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산성의 자연적인 어떤 증가 속도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가를 깎아갑니다. 단가를 주기적으로 인하하는 시스템을 도요다는 갖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걸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이걸 이제 단가를 주기적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매 6개월마다 3%씩 깎는다. 이걸 이제 딱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뭘 하는 거냐 하면, 중소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하고 이런 거를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도요다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걸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제 생산성 향상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생산성 향상의 이익 중에서 예컨대 대부분은 절반입니다. 절반을 3년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베네핏 쉐어링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여에 의해서 생산성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주는 형태. 이게 도요다가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많은 완성차 업체, 심지어는 GM도 이걸 카피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클라이슬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네핏 쉐어링은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이 무슨 제안을 해서 그것의 결과가 얼마만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것의 50%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산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게 베네핏 쉐어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생산 구조를 다 파악을 하려면 장부를 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협상력의 격차가 심한데,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갖고 오라고 하는 관행이 계속되면 이 갑을관계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네핏 쉐어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여도의 측정이 가능한 영역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단순히 제조 공정, 원가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영역, 그러니까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에서 의한 제품 개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마케팅이 이르는 것까지 사실은 대중소기업의 협력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조 공정을 벗어나게 되면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베네핏 쉐어링이 가지는 어떤 문제점이, 물론 베네핏 쉐어링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잘 적용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 베네핏 쉐어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또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이 베네핏 쉐어링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가 포스코입니다. 근데 포스코가 1년에 가장 많이 저 베네핏 쉐어링에 의해서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돈을 준 게 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50조의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50억 준 거예요. 이거 사실 하나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프로핏 쉐어링은 사실 정원찬 위원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연구가 없이 이렇게 딱 던진 이제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핏 쉐어링의 발상은 뭐냐면, 베네핏 쉐어링이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측정해서 그거를 나누는 방식이라면, 이게 이제 가지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여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대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성과를 측정해서 그것의 일정 비율을 그냥 나누는, 이 비율을 정하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성과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기여도를 측정해서 나누는 방식이고, 여기는 최종적인 성과를 측정해서 나누는 방식. 사실은 그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후자 쪽이 훨씬 더
저희가 이 프로핏 쉐어링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오히려 더 쉬운 어떤 접근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또 뭐냐면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협상력 격차를 더 벌리지 않는 접근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딱 선택해서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산업의 특성상 맞는 거를 골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참 우리나라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 최준경 장관도 그렇고 정운찬 위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그래 뭐 다 좋은 취지니까 같이 묶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공고하고, 그리고 뭐 기업들이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컨대 뭐 텍스 베니핏을 주든 지원책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분이 다 서로에게 굴복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